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족치료, 개인 심리 치료를 주로 했던 20세기 초반에 이제 가족치료가 시작되면서 그 발달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집단 역동 운동이 새롭게 이제 발견한, 어, 치료의 에너지,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이 개인의 어떤 연구보다도 더 다양한 능력과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집단은 단순한 부분들 합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고, 집단으로 토의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대화보다도 또 다른 효과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집단 역동운동이 개인 심리 치료 바깥에서 또 활동이 일어나면서 가족 치료에 대한 어떤 관심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살펴볼 것이 차일드 가이던스 무브먼트인데 아동 지도 운동이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 꼭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그 가정에 속한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 부모의 어떤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는 우리 자녀의 어떤 문제가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어떤 역기능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가족 치료가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에는 단순히 아동의 어떤 문제를 아동만의 문제로 그렇게 처음 접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동기의 어떤 증상 예방과 초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에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될 때 심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기에 받은 가족 안에서의 문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들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이제 정신분열증, 요즘 조현병이라고 말하죠. 정신분열증과 다른 질병의 발현에서 가족관계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동 지도운동을 통해서 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와 가족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강조되고 그것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부부 상담, 메리지 카운슬링의 어떤 필요성이 확산이 되면서 개인 심리 치료 외에 이런 아동 지도 운동, 또 집단 역동 운동, 부부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 치료의 어떤 배경적인 운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부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혼 생활의 문제는 개인,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부부 상호 간의 어떤 문제의 결과다. 부부의 문제는 분명히 부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호 간에 부부가 함께 살면서 상호 간에 주고받는 어떤 문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서서히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면접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늘날도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 쌍방 간의 어떤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어떤 장애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심리치료 전문가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나 변호사, 의사 같은 또는 교수 같은 이런 일반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가족 치료나 부부 상담이 발달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개인 치료 주류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들도 있고 또 하나 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나 이웃을 통해서 자선조직협회를 만들어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필요가 있는 개인들, 가정들을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자선 조직 협회가 있었고, 부부 갈등이나 자녀 양육 등의 가족의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었고, 개별 구성원을 그 맥락적인 가족과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벌써 이때부터 20세기 초 1900년도 1920년 30년 이점에 개인의 어떤 문제를 가족과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가족의 문제, 가족 치료 이론들이 서서히 이제 요구되고 필요한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배경적으로 깔리게 된 것입니다.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는 개인 생존과 성취에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런 사회복지의 차원에서도 볼 때에 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가족이라는 맥락이 분명히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적어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집단역동운동, 아동지도운동, 부부상담운동, 사회복지활동 이런 걸 통해서 개인 치료 주류 바깥에서 활동하는 이런 활동들이 주로 미국이나 유럽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이제 드디어 개인 심리 치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가족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욕구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의 발달 배경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세계의 관점이 이제 등장하는데 체계론적 사고, 시스템적인 그런 생각 사고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 심리 치료는 사람들의 철학 또는 관점이 개인 심리 치료는 기계론적인 그런 사고였습니다. 기계론적인 사고. 여기 나오는 기계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체계론적인 사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 치료는 체계론적인 사고다. 제너럴 시스템 티오리, 일반 체계 이론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체계론적인 사고와 이런 기계론적인 사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계론적인 사고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기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기계가 있다면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장난 그 부분을 이제 부품을 바꾼다든지 고장난 부분을 잘 고쳐서 다시 가동하면 그 기계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무엇이든지 카센터를 간다든지 서비스 센터에 가면 고장난 그 부분을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만 기계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개인의 어떤 심리, 개인의 문제에도 보면은 개인 심리 치료, 뭐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개인 심리 치료자들은 어떤 개인의 우울증 문제, 개인의 불안 장애 문제, 개인의 어떤 문제를 개인의 어떤 그 아픈 문제, 장애가 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어서 그것을 해결하면 개인이 해결이 된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개인의 어떤 문제를 개인만 다루어서 개인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개인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된다. 그런 관점이 말하자면 기계론적인 사고였다면 체계론적인 사고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세계를 어떤 현상의 상호 연관성과 의존성으로 파악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체계론적인 사고는 기계 하나만 보면 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개인 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족 모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가족 모두가 서로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상관이 되어 있고 서로 의존이 되어 있고 서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고가 체계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모빌이 있는데 모빌 하나를 건들면 모빌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래서
요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보아야 됩니다. 전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같이 보면서 잘 조정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체계론적인 사고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를 분리된 객체로 구성된 기계적으로 보는 기계론적인 세계관과는 상반이 된다. 서로 다른 그런 대립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치료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시각이 기계론적인 사고가 아니고 체계론적인 시각,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데, 또 치료자와 내담자에 대한 시각에 이것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개인 상담을 할 때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계론적인 사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치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개인적인 기계론적인 사고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치료가 태동되는 이런 발달 배경에 그 당시에 어떤 철학 사조, 시대적인 흐름, 그런 지적인 그런 배경 속에 이런 체계론적인 사고, 제너럴 시스템 테오리라고 하는 일반 체계론적인 사고가 그 시대적인 조류와 함께 철학적인 사고와 함께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가족 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서구 가족 치료의 발달 단계를 간단하게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잠깐 보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탄생한 것을 189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1859년 정도에 탄생을 했죠. 근데 이제 96년, 이게 19세기 말쯤에 드디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사이코어널리시스가 탄생하는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현대 심리치료, 개인 심리치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의 개인 심리치료의 시작이 프로이트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다양한 심리학자들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심리치료가 시작된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5년경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결국 어떤 체계론적인 사고가 등장하고 또 관계적인 사고, 의존적인 상호 연관된 그런 세계관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론적인 사고, 벨타람피, 베이천과 같은 이런 학자들이 결국은 체계론적 사고를 만드는 데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40년대를 가족치료 파종기, 가족치료가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씨앗을 심는 그런 기간인데, 이때 인물들이 결국 이제 보엔이라든지 미누친, 사티, 헤일리, 이런 인물들이 초기에 가족치료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이때는 미국이나 유럽에 가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도 많이 생기고 또 과부들도 많이 일어나면서 가족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에서 큰 중심적인 관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950년대 가족치료 모종기, 60년대 이제 발화기, 이제 한참 60년대가 미국 같은 경우에 가족 치료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발화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고, 70년대가 가족 치료의 어떤 개화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헤일리, 사티어 같은 인물들이 아주 크게 기여를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고, 1980년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확산하는데, 후기 현대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와 함께 이제 사회 구성주의라든지 또 어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그런 개념이 무너지고 상대적인 진리, 관계적인 진리가 이제 등장하면서 가족치료도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 치료라든지 또는 해결 중심 치료 이런 사고의 큰 전환이 전통적인 70년대 이전의 가족 치료 이론과 전혀 다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그런 이야기 치료, 해결 중심 치료, 또 해결 지향 치료, 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면서 1990년대는 가족 치료의 통합기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가족 치료의 발달 단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파동기였던 1940년대는 체계이론, 일반 체계이론이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계론적인 사고가 아닌 관계적인 상호 의존, 상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서로 연결되는 그런 체계이론 사고가 등장을 하고, 또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학적인 개념이 가족 치료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가족 치료가 체계 이론과 사이버네틱스를 통해서 상호 관계, 상호 역량, 피드백, 어떤 규칙, 균형 발전, 이런 이제 가족 치료의 개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개념들이 체계 이론과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체론적 사고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게 등장을 하고, 피드백 기제, 이제 언어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피드백이라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 패턴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파동기 1940년대에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이었다. 체계론, 사이버네틱스, 피드백 이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한 것이죠. 그 다음에 1950년대는 다시 일반 체계 이론과 사이버네틱스 개념이 행동과학에 구체적으로 이제 위에서 나왔던 이 두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이 50년대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가족의 안정성 회복과 또 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던 그런 시기였고, 조현병, 정신분열증이죠. 이 가족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대인적 관계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지금은 조현병에 대해서 의학적인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됐지만, 과거에는 아직 뇌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현병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주로 또 가족치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단순히 초기에는 조현병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가족치료 이론이 형성되면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대인적 관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치료 분야의 출판물들, 학술지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어머니와 자녀의 동반 면담을 통한 그런 가족 평가가 이제 50년대 드디어 이렇게 실시가 됐고요. 무레이 보에는 가족을 정서적 단위로 보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되는 정서적 융합으로 인해서 조현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보엔의 입장은 8가지 중요한 개념 가운데 특별히 제일 중요하게 얘기는 differentiation, 분화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보헨 입장입니다. 분화를 잘하는 것이 건강하다. 그 다음에 칼 비테크는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서 가족의 변화를 목표로 삼은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조현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의 역할과 의사소통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에 와서 60년대는 이제 발화기라고 했죠. 60년대 와서 가족치료가 하나의 독립된 전문 분야로 자리를 드디어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치료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독립된 전문 분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이제 60년대이고,
대표적인 가족치료 이론과 모델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세대 이론으로 이제 보엔, 또 뭐 잭슨, 헤일리,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뭐 MRI 팀들이죠. 서부의 미국 서부 팔로알토에 있는 정신건강연구소 MRI가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론과 또 연구가들의 활동이 드러나게 되죠. 동부의 필라델피아에는 아동지도 클리닉에서 미누친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1960년대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개화기에 오면 가족 실험 모델이 더욱 발전하고 분명하게 이제 구분이 되면서 더욱더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다세대 모델, 구조적 모델, 미누친이 이제 주로 구조적 모델이고 다세대 모델은 이제 정신역동적인 그런 치료 모델인데 특별히 보웬이라든지 특별히 대상관계 이론학자들을 여기에 포함하죠. 경험적 모델은 주로 사티어라든지 캠프 같은 그런 학자들이 있고 전략적 모델 또 헬리가 있죠. 심리치료 모델을 가족치료에 접목한 모델로 대상관계 가족치료, 인지행동적 가족치료 이런 것들이 주로 70년대에 크게 꽃을 피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가족치료학에서 볼 때는 전환기다.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학문도 다양한 변화를 도전을 있게 되는 거죠. 초기 모델들, 이게 50년대, 60년대 여러 이론들이 다시 통합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모델을 통합하거나 또 필요에 따라 적절한 특정 모델을 사용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초기 가족치료 모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하고 후기 모델이 다시 출현을 하기도 됩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후기 모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 치료, 해결 지향 모델, 해결 또 중심 모델, 협력 언어 치료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한 기간이 1980년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치료는 서구의 가족치료는 4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거의 전환기까지 크게 발전을 해오면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조금씩 새로운 변화가 모색이 되고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두 번째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